손학규하고 이정미 이 두 사람 바른미래당하고 그다음에 이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이 이제 정동영까지 선거제도 선거구 제도를 바꿔라 이러면서 단식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15일에 임종석이가 이 현장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적극 검토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적극 검토라는 것도 웃기고요. 또 선거법 처리 시한까지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 수를 지금 한 60명 이상 늘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행 소선거구에서 1당, 2당이 지역에 강한 정당이 조그만 표차로 이기고 2등, 3등을 해서 떨어지 많은 정당들은 득표를 제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득표율보다 적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요. 자, 또 다른 부분에는 그러면 이런 연동제 비례대표가 된다는 것은 다당제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다당제가 되는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360석으로 의석이 늘어났다 칩시다. 어쨌든 10%를 득표했다면 정의당이 10%라면 36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다 의석수가 늘어나겠지요. 평화당도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구 제도나 또 비례대표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권역 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이 선출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 권역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북권, 전남권 나누어서 거기에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다시 뽑아서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 석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보면 지역구에서는 떨어져도 또 권역별 비례대표에 걸쳐서 또 당선되는 경우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성공적으로 있는 나라는 독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독일은 사실상 총리가 운영을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집정부제로 간다는 건지 내각제로 간다는 건지 그래서 선거구 제도의 변경과 연결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인이 이 부분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선관위안 바탕으로 여야 합의시 지지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문의 메시지가 결국은 여당을 움직이게 했고 또 한국당도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찬성했을 수 있습니다. 자, 여야 5개 당 원내대표가 15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국회에서 모여서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동형 비례대표만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는 것은 다당제로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당제의 의미인 개헌, 즉 의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 등의 논의도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올해 말로 이렇게 기한을 둔 정치개혁 특위가 있는데 정개특위요. 이 정개특위의 시한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 2대1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360석이 되면 지역구는 240개, 지금 253개인데 조금 줄이고 비례대표가 120명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즉 소선거구제를 할 것이냐, 중선거구제를 할 것이냐, 대선거구를 할 것이냐. 자, 소선구제라는 것은 양당 제도를 갖고 가서 자,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1등, 2등을 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선거구제를 하면 한 지역구에서 1, 2등 2명을 뽑고 대선거구제를 하면 한 지역구에서 3명을 뽑게 되면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가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에 이렇게 유리한 쪽이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지금처럼 양당제도, 대통령 중심제, 중대선거구제는 이 다당제도, 다당제화해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걸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야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하면서 선거법을 고치고 난 뒤에 개헌에 합의를 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권력 구조 개편, 즉 현행제의 대통령 중심제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가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게 아닌 뭐 현재의 의원에 대한 숫자 조정이나 또 지역구 조정,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조정, 그러면 선거구제를 소냐 중대냐 하는 것은 개헌의 상황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에서 행편없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한국당이 더 원포인트 개헌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저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도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나머지 세 야당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정개특위의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심의한다면서 개헌특위를 연장하고 거기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를 논의하면서 심지어 개헌까지도 논의하고 그 모든 것이 완료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 주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호남권역, 영남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 이래서 권역별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하자. 이게 독일식이지요.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정의당은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하자. 정당 득표 순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100% 순수 연동형을 하자는 겁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요. 자, 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일부 보도처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최종 찬성한 것은 아니다. 내부 논의를 하겠다. 뭐 적극 시비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동조해놓고 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보수의 저변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금 보수가 아무리 투표를 해도 30%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문정권이 죽을 쏘도 또 한국당이 덕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라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무조건 반대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자,
자, 합의를 해주지 않고 버티게 되면 남은 당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하든 안 하든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 정권이 야당을 교란시키고 또 정권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지금 정권이 가장 위험한 추락을 하느냐 마느냐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고 대북 이슈도 바닥이 나가는 상황에서 정권이 야당을 헷갈리게 하고 정권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카드, 즉 국회에서 국정활동은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이 선거구제나 더 나아가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제일 중심이겠습니까? 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거 아닌 거 잘 알잖아요. 내가 다음에 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지역구가 조금 줄게 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도 소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구가 기껏해야 한 10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겉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뭐 의원 숫자가 늘면 뭐 우리 당이 보수 우파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보다 내가 우선 국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의 중진 같으면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한 지역에서 2등까지 뽑으면 내가 2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괜찮다. 지금 이런 속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현재 처지나 보수가 들고 나가야 될 가치로 보면 전적으로 봤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있지요, 평화당이 있지요, 바른미래당에도 많이 섞여 있지요, 좌파들이. 심지어 정의당이 있지요. 그런데 보수는 기껏해야 한국당, 나머지 애국당에 1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한 4~6명, 지금 줄어들어서 4~5명이라고 봅니다. 그게 단데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당이 지금 다 튼튼하잖아요. 튼튼한 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좌파 진영, 호남 지지 기반이 튼튼한 지금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저거들이 무슨 손학규가 단식해서 이정미가 단식해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결정은 문재인이 했어요. 왜 문재인이 했느냐? 한번 봅시다. 자, 문재인이 문희상과 14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고는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나는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중앙선관위안을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안 됐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안으로 하면 나는 합의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단식하는 대표들 건강도 걱정이 되니 큰 틀의 합의로 단식을 풀고 구체적인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문희상이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다음날 임종석이가 손학규를 만나서 이걸 합의하겠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5당 대표가 합의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했을까요? 문은 지금 정권에 대한 한국당과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고 특히 뭐 이번에 이 감찰반 사건 같은 거를 파헤치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채용비리 고용 세습을 파헤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은 애따 새로운 떡이 왔으니까 이 떡에나 열중해라 하고 던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공격 방향을 돌려버리고 지금 자기 지지율이 북한이 구원의 손길을 안 내미니까 계속 당분간 추락을 해요. 이 추락하는 속에서 내부 정비를 하고 이렇게 또 정리할 시간을 버는 거죠. 문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전반적으로는 자, 자기가 지금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이 되어 가니까 다음에 고민이 될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이제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내 지지가 바닥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 보수에 넘어가면 지금 100% 나를 보내려고 들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또 이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내각제나 또 이원 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우리 세력도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누구를 보내고 하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적폐청산한 후유증을 없애는 데는 개헌이 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목적도 있고요. 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은 총선에서 실패하면 끝나버려요. 아마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그럼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패거리한테 유리한 정의당 일정하게 득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주면 정의당이 한 8% 정도 득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360명이 되면 한 30명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정의당이요. 그 다음에 또 평화당도요. 일정하게 지역구 우선은 떨어져도 호남에서 한 20, 30% 먹고 이러면 평화당도 또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해서 세 당을 끌고 모으면 과반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한국당입니다. 저놈들은 그럼 왜 안 한다 소리를 안 하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해묵기에 혹 선거구제나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을 해도 문이 아무리 죽을 써도 집권할 확률이 별로 적으니까 딱 개헌하고 연계가 툭 던지니까 한국당의 상당수는 얼마 전까지는 자기들이 집권하는 것은 꿈도 못 꿨죠. 요즘 문희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잘하면 또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자신감이 상실되어서 그렇다고 대선 이기겠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가자. 좀 이 생각을 하니까 한국당이 적극 반대를 안 하고 얼렁뚱땅 합의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360명이 돼서 20%를 늘린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심상정도 이날 원내대표들끼리 의원 정수 확대를 10%로 제한한 것은 이 기존 360, 70석까지 확대하자라는 의지를 무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역구를 5, 60석 줄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200, 비례 100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시골에 있는 지역구들이 대부분 없어질 거니까 현역 의원들이 또 죽도록 반대하고 현역끼리 통합되면서 밥그릇 쟁탈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구 대 비례, 의원 대 의원의 싸움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권력 구조 문제와 국회의원 이 연동형 비례제를 던져버림으로써 문재인은 국회에다가 이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에라 먹을 거리 저 있다 저기 가서 저거나 먹으라고 탁 던지니까 걔들이 그걸로 다 몰려가버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이원 집정부제에 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잘 될 거냐? 제가 볼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지밥그릇하고 관계 있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라서 개헌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걸 던짐으로써 문재인은 국회가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정권 공격하지 마라. 특히 한국당. 이걸 한 건데 이걸 합의해 주고 있어요. 나경원이가 정상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 하긴 합의 안 해줘야 되고요. 월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월급을 국회의원이 한마디로 근로자 중위소득 한 7, 80만 원 정도로 받겠다. 한 400만 원 정도 받겠다. 합의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려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지도 않고 지금대로 대우는 다 받으면서 온갖 특권 누리는 사람 숫자를 또 늘린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당 정신 차리기 바래요. 지금 친박 비박 21명인가 한국당이 물갈이 하기로 해서 저것들끼리 또 시끄러운데요. 이거 내가 볼 때 별 의미도 없어요. 왜? 당협위원장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리가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현역들이요. 그러면 국회의원 갖고 있다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또 된 사람 시켜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마 못하는 문제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21명 바꾼다는 사람들도요. 별로 그렇게 죽을 상을 안 하는 이유가 별 의미가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100%요. 번복해서 욕을 바가지로 더 처먹을 겁니다. 한국당이 하는 짓거리가요.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부터 1년 전에서 투쟁 잘하는 사람대로 하라는데 투쟁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